엘리베이터에 어떤 개발자가 같이 탔는데 예전 오피스에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무슨 일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 개발자가 저 개발하는데요? 내리자마자 You're fire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성격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집중하고 원래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였냐면 무슨 일을 하냐라는 게 단순히 네가 하는 태스크를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의 의미이자 과업이 뭐냐, 당신의 하는 일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명료하게 메시지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애플에 있는 직원들이 내가 하는 일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우주의 흔적을 남기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라는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뛰어나고 창의적인 인물이지만 인성 부분에서는 좀 나쁘고 냉정하고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도 있다. 그게 그런 사례로 엘리베이터에 스티브 잡스랑 탔다가 해고당했다. 여기였는데 그때 너는 무슨 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못한 지원이 잘리고 나서 그 소문이 애플 전사에 다 퍼져나가서 모든 직원이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난 무슨 일을 하는가? 스티브 잡스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하지?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서 그쵸. 알게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플이 고성장을 하게 된 원인은 그 엘리베이터 스피치만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영향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애플에서 시리라는 음성인식을 총괄했던 김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하시다가 우연히 제가 아침에 운동하다 봤는데 그분도 애플에 대한 문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기로는 굉장히 좀 브루털,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이런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애플은 굉장히 좀 따뜻하고 구성원들에게 의미와 어떤 일에 대한 목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에 대한 애플의 이미지와 스티브 잡스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스티브 잡스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 신간 네. 베터 댄 베스트라는 책을 이제 출간하셨는데 네. 왜 이런 제목을 하셨는지 또 거기에 숨어있는 뜻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베터 댄 베스트라는 표현을 들으시면 영어 공부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베스트 앞에 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의미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고 사례로 봤을 때 최근에 직장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변하고 있다는 캐치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데이터나 트렌드를 보면 조직 내에서의 성공, 수직적으로 위로 올라가려는 최고가 되려는 경향성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조직 내에서 꼭 성공하고 성취해야지, 승진해야지 라는 이 요구들도 많이 있어서 데이터를 보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 회사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수직적 피라미드에서 최고가 되려는 분들보다는 내 삶에서 어제보다 좀 나아지고 혹은 다른 곳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려는 분들의 경향성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제가 베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베스트보다는 베터의 성향을 최근에 추구한다라는 의미에서 베터 댄 베스트라고 했고요. 혹은 다른 의미로는 베터 댄 베스트가 베스트보다는 더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베스트보다는 성장하려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중적인 의미로 베터 댄 베스트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해놓고 느낀 건데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좀 주신 게 의외로 좀 많이 쓰였던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터 댄 베스트를 네, 국내 이제 모 회사, H 회사의 연구원에서도 이게 사명처럼 있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베터 댄 베스트를 네, 베터 댄 베스트가 그래서 거기서의 이제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주신 건데 이 표현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셔서 제가 책 보다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좀 잡은 겁니다 했더니 본인들 회사에도 오랫동안 사명으로 있었다. 최고보다 더한 걸 추구하자라는 의미로 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최근에 제가 책을 보다가 좀 놀란 게 애덤 그랜트의 히든 포텐셜을 보다 보면 성장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영어로 이 표현이 좀 아주 짧게 잠시 나와요. 저희가 책을 논의하고 나서 나온 거라 저 좀 신기했었는데 그래서 영어적으로도 좀 쓰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도 보셨다라고 해서 저도 좀 신기하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곧 핫 단어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구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의 모토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하는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저는 좀 크게 영향을 받은 게 이제 구본영 소장님하고 전영민 대표님께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두 분 모두 항상 얘기하시는 게 어제보다 나아져야 되고 성장하는 삶 꼭 추구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스트보다는 베터한 삶이 제가 추구하려는 가치이기 때문에 또 이 제목이 저한테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이런 네. 심오한 뜻이 나 그런 책입니다. 베터 댄 베스트를 이렇게 딱 놓기만 해도 그 영향을 받거나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시 효과가 꽤 있기 때문에 꼭 사셔서 책상에 놔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직장인들의 22만 명의 소셜 데이터들을 조사하셔가지고 직장인이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에 불만족했는지를 이제 조사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장이라면 네. 직장인들이 자기 속마음을 잘 말해주지 않잖아요. 네네. 직장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내 앞에서는 그렇다고 했는데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맞습니다. 도대체 직장인들이 10년 동안 뭐에 제일 불만족을 느낀 거예요? 제가 이건 텍스트를 기반으로 좀 따져봤는데요. 이제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 만족 요인에서는 추론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있어요. 급여와 복지에 대해서 중요한 만족 요인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 뭐 시스템에 대한 거, 문화에 대한 거, 자유로운 휴가, 연차, 출퇴근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족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였고요. 이제 불만족 요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죠. 성장 기회가 부족하고, 시스템이 부족하고, 뭐 상사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단어 자체랑은 놓고 보면 키워드들이 비슷한데, 이거 10년의 시계열로 쭉 놓고 보면 그 양상들이 변화합니다. 정리하면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만족하는 요인에서 연봉에 대한 중요성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반면에 자유로운 휴가, 연차, 출퇴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얘기 드리면 연차, 출퇴근, 휴가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방점은 자유로운에 있거든요. 자율권. 맞습니다.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맞습니다. 직장인들이 휴가나 연차나 출퇴근을 선택할 수 있냐라는 그 플렉스빌리티 혹은 대표님 말씀하신 오토노미가 굉장히 중요한 만족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성장 기회에 대한 부족함을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을 다닐 때 이 회사에서 내가 성장할 수 없어? 그럼 굉장히 빨리 그만두는 거고요. 혹은 최근에 제가 채용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저희가 채용할 때 이런 거 꼭 물어봅니다. 면접관분들이 우리 회사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 소위 말하면 친구들은 꼭 물어볼 때 제가 이 회사에 다니면 무슨 일을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라는 걸 꼭 물어보고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 나는 뭘 배울 수 있는가? 그럼요.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직장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족 혹은 불만족 요소로서 최근에 많은 직장인들이 꼭 갖고 있는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뭘 배울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평생학습이나 학습 능력과 관련될 텐데 기업이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걸 요구하는 건가요? 성장에 대한 용어를 조금 더 제가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이제 포멀 트레이닝을 해서 교육을 막 제공해 주는 건데 회사에서 그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현대 직장인들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이걸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요즘 직장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장은 일하면서 배우는 것과 동료에게서 배우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일하면서 실제로 부딪혀 가면서 흙냄새 맡으면서 내 능력이 늘어나는 것 이게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일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가 되다 보니까 이력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로는 배울 만한 동료 상사입니다. 최근에 혹시 대표님 최복동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뭐의 약자일 것 같으세요? 최복동. 최고의 복지가 동료다? 역시 대빠르시네. 맞습니다. 최복동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좀 요즘 소위 말하면 핫한 토스에서 최복동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뭐냐면 우리 회사에 오세요. 최고의 복지는 동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앞으로 이제 돌이켜보면 저희 이제 책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넷플릭스의 인사 책임자였던 패티 맥코드가 쓴 파워풀이나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보면 넷플릭스의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인재 밀도라고 써요. 그 말은 우리 회사에 오면 최고의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 인재들과 함께 일하면 성장하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넷플릭스의 급여는 안 높아요. 그럼에도 최고의 인재들이 가는 거는 최복동 때문에 간다. 정리하면 성장할 수 있는 이 가치관들을 추구하고 있는 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그 중요한 만족도 불만족한 부분들이 이제 성장할 기회를 줘야 맞습니다. 되고 좋은 동료들 이렇게 동료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로. 맞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요인들이 좀 중요하게 나오고요. 하나에 좀 더 더해서 책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많은 분들께서 실리콘밸리 얘기를 좀 하세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미국 SHRM이라는 인사관리협회 컨퍼런스에 가서 코디네이트 하는 것도 있고 매년 실리콘밸리 회사들하고 미팅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대표님들과 임원분들께서 실리콘밸리 기업에 있는 사람들 좋겠다. 다 보면 행복해 보여요. 막 캠퍼스에 가면 다 웃고 있고 막 그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행복하고 자발적으로 몰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도 있고 키워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가 높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 뭐 수평적 조직 문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좀 객관적인 답을 드리고 싶어서 미국 이제 소셜 네트워크 중에 글래스도어라는 사이트가 네네.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글래스도어에서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서 구글과 MS를 봤는데요. 요 두 직장 다 기업에 대한 장점을 얘기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할 것인가를 살펴봤을 때 제 가사랑 좀 달랐어요. 구글은 급여나 복지에 대한 게 당연히 1번이에요. 2등은 좀 다른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나왔던 거는 배울 만한 역시 동료나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풋들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므로 배울 만한 동료, 환경이 두 번째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흥미로웠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제 가설과 좀 다르게 기술과 제품에 대한 리더십이었어요. 기술과 제품. 리더십. 다시 말하면 저희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생성형 AI 사실 오픈 AI의 MS가 17조에서 20조 투자 안 했으면 안 생겨났을 거고 양자 컴퓨팅에 대한 거는 IBM하고 MS가 가장 선도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기술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구성원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기술과 제품에 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었고 두 번째로 역시 배울 만한 동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가면 전 세계 가장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한국의 직장인들이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요인들로 최근에 중요하게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만큼 이미 뭐 실리콘밸리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에서 성장에 대한 키워드는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는 저희가 인재사관학교라고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이 회사를 다녔으면 하나의 그냥 뭐 인증서 같은 게 되는 거죠. 책에는 구체적으로 회사명을 잘 다루지 않았지만 중국에 있는 텐센트라는 회사도 잘 아시잖아요. 전 텐센트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간혹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텐센트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내 이력서에 텐센트라는 게 2, 3년이 찍히면 중국 내에서 어디를 이직하든지 쉽게 이직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일했으면 최고의 인재다. 성장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보다 전 조금 더 놀라웠던 게 제가 예전에 이제 롯데라는 회사에 다닐 때 저희 전영미 대표님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기러기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어요. 나갔던 사람 다시 들어오라. 그런 프로젝트를 고민했었는데 텐센트 이미지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나갔던 분들께 다시 들어오세요. 우리 회사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자꾸 오퍼하더라고요. 그 말은 다른 데서 더 성장해서 텐센트에 와서 또 다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글로벌리 성장에 대한 키워드는 분명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성장 중요합니다. 네. 예전에는 최고 명문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신입사원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복사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사하려고 여기를 들어왔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는데 맞아요. 이제 뭐 저희 있는 김용진 대표님이나 저희 마이더 사이트의 이영우 네. 대표님이나 아니면 뭐 저기 조남성 부회장님 네. 이런 많은 분들이 자기 그 복사하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복사를 네. 하면서 내용을 어떻게 보고. 회사가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맞습니다. 더 예쁜 복사를 해서 기회를 얻기도 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럼요. 지금 복사시켰다가는 뭐 큰일 나진 않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의미 부여하는지에 따라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일을 주는 분이 또 그렇게 의미 부여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자료가 왜 복사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 예전에 이제 계속 대표님께서는 복사를 시켰으면 이렇게 시켰을 거예요. 이 복사를 하는데 네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자료는 너만 볼 수 있다. 복사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해봐라 라고 의미부여를 분명히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주는지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대표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현미 대표님 한번 출연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링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변화가 있었었는데 사실 되게 큰 변화들이 변곡점이 사실 코로나 맞습니다. 19 그다음에 뭐 사실 챗GPT 출현 이후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데이터를 첫 번째 구간으로 나눴던 거는 이제 BC나 AC, 비포 코비드 19과 애프터 코비드 19로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실 키워드들 중에 일의 의미에 좀 집중을 첫 번째 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의 공통된 경험을 했어요. 혹시 대표님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된 경험을 하나 있죠. 죽음이 가까이 있다. 역시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맞아요. 도시가 부족했다, 뭐 맞습니다. 관이 부족하다, 맞아요. 뭐 화장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 뭐 맞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맞습니다.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공통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죽음이라는 게 저희에게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죽을 수 있고 동료가 죽기도 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의 의미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가설하에 혹은 기존의 연구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코로나 이전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BC라고 정의하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A씨라고 하고 어떠한 텍스트들이 일, 직업을 표현할 때 많이 나왔는지를 보면 코비드 이전에는 단연코 이제 돈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돈 벌려고 하지, 내 업무지, 안정적, 내 가족을 위한 안정수단이지 라고 표현을 하다가 애프터 코비드에도 당연히 돈이 나와요. 근데 좀 다른 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장이나 전문성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코비드 이후에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돈을 단순히 버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내 전문성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미국에 있는 연구에서도 고용관계라는 표현들로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장기적인 회사와 나의 관계가 장기적인 관계였다라고 하면 대표님 너무 잘 아시는데 최근에는 단기적인 관계인데 굉장히 거래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돈을 성과급에 따라 받을 수 있어 없어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관계 이어갈지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주체이기도 하지만 성장을 추구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성장해? 못해? 라는 굉장히 빠르게 판단해서 끊어내거나 계속 다닐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고용관계 얘기할 때는 단기적 거래관계라고 표현하면서도 성장을 할 수 있냐?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플랫폼이냐 환경이냐라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코비드 이후로는 일의 의미도 바뀌었지만 회사와 나의 고용관계도 굉장히 단기적이고 거래적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맞습니다. 보고 계신 거죠. 네. 일의 의미를 부여해주기가 네. 쉽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일의 의미를 네. 어떻게 부여해 줄 것인가.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조금 연결을 해서 보면 사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강의는 생성형 AI랑 일자리 강의를 좀 많이 해요. 본질적으로 두려움도 있고 고민되시고 궁금하신 겁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대표님 너무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사례를 짧게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일반 인공지능,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5년 후에는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라고 그 당시 영국의 수넥 총리랑 대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년 후에는 리더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전에 데이터와 사례로 보는 미래 직장에서도 주 4일째 얘기를 했는데 주 4일만 되더라도 하루 있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도 뭐 할지 고민을 하세요. 하루에 자기 개발할까 취미할까 고민을 하는데 일반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근무 시간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물론 가설이지만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근무 시간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해야만 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더의 의미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처럼 의미부여가 중요해지는 건 시간이 갈수록 더 나올 것 같고요. 리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저도 100% 뾰족한 답은 없지만 최근에 제가 했던 설문이나 진단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조직에 있는 분들께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료하게 내 기여점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뭐 복사를 하더라도 내가 복사하는 게 단순히 허드렛 일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미션과 혹은 우리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면 구성원이 이 일이 단순한 허드렛 일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신이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미션과 좀 얼라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노력들이 분명히 효과적이고 제가 했던 데이터에서도 꽤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조용한 사직을 떨어뜨리고 직무 만족을 올려주는 것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